카타르가 5년간 가스를 못 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비상인데 한국 정부의 반응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수급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파키스탄은 가스 배급에 들어갔고, 대만은 열하루치 가스를 쥐고 반도체 공장이 멈출까 떨고 있고, 유럽 가스값은 이틀 만에 50%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이렇게 담담할 수 있었던 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카드 6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카드를 하나씩 공개합니다. 2026년 3월 18일 새벽,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카타르를 덮쳤습니다. 목표물은 라스라판 산업단지. 서울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이 거대한 단지에서 전 세계 LNG의 약 20%가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가스의 5분의 1이 이 한 곳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LNG 생산 라인 14개 중 2개가 완전히 파괴됐고, GTL 시설 한 곳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카타르 전체 수출 능력의 17%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한 겁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280만 톤, 매출 손실만 약 30조 원입니다. 복구 비용은 36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걸 모르면 이번 사태를 절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LNG라는 건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까지 냉각해서 액체로 만든 겁니다. 석유하고 비교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석유는 편의점입니다. 아무 데서나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탱크에 담아서 배로 실으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LNG는 영하 162도짜리 특수 냉장고입니다. 만드는 시설이 특수합니다. 운반하는 배도 특수합니다. 저장하는 탱크도 특수합니다.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다시 기체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유처럼 다른 데서 빨리 사오면 되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공급시설이 망가지면 복구하는 데만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바로 이 때문에 카타르 에너지 CEO 사데 알카비가 전례 없는 선언을 합니다. 불가항력 선언. 쉽게 말하면 우리 잘못이 아니니 계약을 못 지키겠다는 법적 선언입니다. 대상국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 4개국.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5년 동안 가스를 보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곳은 파키스탄입니다. 카타르 가스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던 나라입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곧바로 가스 배급에 돌입했습니다. 한 가정이 하루에 쓸 수 있는 가스량을 정해준 겁니다. 겨울도 아닌 3월의 말입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는 데 쓰는 가스를 나라에서 정해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유럽도 비상입니다.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은 전쟁 전 대비 약 2배로 뛰었습니다. 유럽은 더 심합니다. 네덜란드 가스거래소 TTF 가격이 단 이틀 만에 50% 넘게 치솟았습니다. 유럽은 2022년 러시아 가스가 끊겼을 때 카타르로 갈아탔는데 이번엔 그 카타르마저 끊긴 겁니다.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아예 가스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LNG 운반선 운임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운임이 42,000달러에서 30만 달러로 뛰었습니다. 7배입니다. 배를 빌리는 비용이 7배가 되니까 가스를 사고 싶어도 배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곳은 따로 있습니다. 대만입니다. 대만의 LNG 비축량은 고작 10하루치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전체 발전량의 47%를 LNG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 가스 발전인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만에는 TSMC가 있습니다.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약 90%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TSMC 하나가 대만 전체 전력의 약 10%를 쓰고 있습니다. 가스가 끊기면 전기가 부족해지고, 전기가 부족해지면 반도체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스마트폰과 자동차 생산이 올스톱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카타르 하나가 맞았을 뿐인데 파키스탄은 배급에 돌입했고, 유럽 가스값은 이틀 만에 50% 폭등했고, 베트남과 필리핀은 가스 구매를 포기했고, LNG 운반선 운임은 7배가 뛰었고, 대만은 반도체 공장이 멈출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LNG라는 에너지의 현실입니다. 석유는 다른 데서 사오면 됩니다. 하지만 LNG는 한 번 끊기면 대체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시설을 새로 짓는데 수년이 걸리고 운반선도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 난리 속에서 한국 정부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수급에 문제 없다는 한마디. 허세일까요? 아니면 진짜 카드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아흐레치라는 숫자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뉴스에서 한국 LNG 비축량 아흐레치라는 기사 보셨죠?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고작 아흐레? 대만이 10하루치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적다고?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흐레라는 숫자의 정체를 알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흐레츠는 법이 정해놓은 최소 의무 기축량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바닥 기준선이지 실제로 아흐레츠만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비축량은 약 500만 톤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느냐? 2달치가 넘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사오는 가스의 약 80%는 장기 계약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트 회원권을 생각해 보세요. 대형 마트 회원이면 정해진 가격에 물건을 삽니다. 가격이 좀 오르든 내리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편의점에서 2배, 3배 비싼 값을 내고 사야 합니다. 지금 세계 가스 시장이 딱 이 상황입니다. 장기 계약 없이 그때그때 사는 나라들은 7배 뛴 운임의 편의점 가격으로 가스를 사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80%가 대형마트 회원가입니다. 가격 충격을 훨씬 적게 받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카타르에 대한 의존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16년에는 우리가 쓰는 가스의 35.5%를 카타르에서 가져왔습니다. 셋 중 하나 이상이 카타르산이었던 거죠. 그런데 2024년에는 14.9%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2027년에는 약 8%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누군가 조용히 카타르 의존도를 10년에 걸쳐서 낮춰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축량은 아흐레치가 아니라 2달치, 가스의 80%는 안정적인 장기 계약, 카타르 의존도는 10년간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 한국 정부가 수급에 문제없다고 했던 게 허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비축량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10년간 조용히 준비해온 카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한국이 10년 넘게 조용히 준비해온 카드를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전국에 LNG 저장 탱크를 77기나 갖고 있습니다. 인천에 23기, 평택에 23기, 통영에 17기, 삼척에 12기, 제주에 2기, 거기다 지금 당진에 7기를 더 짓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총 저장 능력이 1216만 킬로리터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배관망만 5206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6번 넘게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가스관이 깔려 있는 겁니다. 1983년에 설립된 이래로 40년 넘게 이 인프라를 쌓아온 겁니다. 사실 이 탱크들이 처음 지어질 때 비판이 많았습니다. 돈 낭비 아니냐, 과잉 투자다. 그때 욕먹으면서 무식할 정도로 지어놓은 탱크 77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만큼 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지금 급하게 저장시설을 짓겠다고 하는데 탱크 하나 짓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5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무려 15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캐나다 서해안 키티맷이라는 곳에 연간 1,400만 톤 규모의 LNG 생산 기지를 지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5%를 갖고 있고요. 2025년 6월에 첫 상업 선적이 시작됐는데 그 첫 번째 배가 어디로 향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중동에서 가스를 가져오려면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해협 바로 옆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오는 가스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바로 한국에 옵니다. 운송비도 중동이나 미국에서 가져올 때보다 20%나 저렴합니다. 15년 전에 씨앗을 뿌려놓은 게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올해 말까지 약 70만 톤이 들어올 예정이고 올해 3월까지 이미 50번째 화물 선적을 달성했습니다. 본격적인 출하 궤도에 올라탄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중동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지금 허둥대고 있는데 한국은 15년 전에 이미 시작한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8달 전에 한미 관세 협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때리겠다고 압박했고 한국은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어치 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중 LNG만 250억 달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미국산 LNG를 연 330만 톤씩 10년 장기 계약으로 묶었습니다. 당시 여론이 어땠는지 기억나시죠? 불육협상이다, 미국한테 끌려다닌다. 그런데 바로 그 선택이 지금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LNG 비중이 12%에서 앞으로 25%까지 올라갑니다. 카타르가 빠진 자리를 미국이 채우는 겁니다. 8달 전에 불육이라고 욕먹었던 그 선택이 오늘은 선견지명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최대 발전회사 제라가 올해 3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쪽이 가스가 부족하면 서로 빌려주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에너지를 놓고 경쟁하는 사이였습니다. 같은 물건을 사려고 서로 가격을 올리던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손을 잡은 겁니다. 2025년에 이미 LNG 화물 교환을 한 차례 성공적으로 마쳤고 올해 추가 교환도 추진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가스 비상금이 된 겁니다. 일본 에너지 업계에서도 한국의 인프라와 준비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습니다. 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2011년에는 아크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2022년에는 천궁-2 미사일을 수출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실전 요격 성공률이 96%입니다. 30발 쏘면 29발을 맞춥니다. 그 결과가 뭐냐? 카타르 사태가 터지자마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UAE를 방문했습니다. 돌아올 때 들고 온 게 있습니다. 원유 2,400만 배럴 최우선 공급 약속입니다. 1차로 600만 배럴, 2차로 1,800만 배럴, 양국 원유 공급망 협력 MOU까지 체결하고 비상시 핫라인도 구축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전을 지어주고 미사일을 팔아서 에너지를 확보해오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패키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의 UAE 관계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카드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카드입니다. 대만은 전체 발전량의 47%를 가스에 의존합니다. 가스가 끊기면 나라 전체 전력의 절반 가까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가스 발전 비중이 27%입니다. 대만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원전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맞춰 신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를 3월 말에 재가동시켰습니다. 한빛, 한울, 월성 등 추가 4기도 5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돌립니다. 거기다 석탄 발전 가동률 제한도 풀어놓았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대만은 휘발유만 넣을 수 있는 차입니다.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 꼼짝 못합니다. 한국은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전기로 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이번 사태 이후에 원전 재가동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하고 있는 걸 대만은 이제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이 대만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6장의 카드를 다 보셨습니다. 세계 최대 저장 탱크, 15년간 준비한 캐나다 프로젝트, 미국산 전환, 일본과의 수합, UAE 동맹, 그리고 원전 백업. 이 카드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수급에 문제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심이 되시죠? 그런데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6장의 카드를 보면 안심이 되시죠? 그런데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LNG는 막았습니다. 그런데 카타르에서 오는 게 가스만이 아닙니다. 헬륨이라는 특수가스가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칩을 냉각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가스인데 문제는 이걸 대체할 물질이 지구상에 없다는 겁니다. 산소통 없이 심해 잠수를 하는 격입니다. 카타르는 세계 2위 헬륨 생산국입니다. 연간 6,5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을 생산하며 전 세계 헬륨의 약 27%를 만들어냅니다. 라스라판 피격으로 이 물량의 약 30%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헬륨 수입 중 64.7%가 카타르산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의존도입니다. 심지어 대만은 카타르와 미국에 각각 30%씩 분산해 놓았는데 한국은 한쪽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LNG는 분산했으면서 헬륨은 분산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D램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20%입니다. 헬륨이 끊기면 이 공장들이 멈춥니다. 지금은 수개월치 재고가 있어서 당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차질이 6주 이상 이어지면 생산 일정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삼성전자가 헬륨 재사용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제신용평가사는 헬륨 가격이 최대 200%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일자리와 장바구니 물가에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씁쓸한 대비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10년간 저장 탱크를 짓고 공급처를 분산하며 이번 위기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어땠을까요? 울산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비상용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유출됐습니다. 중동 산유국이 매각할 때 석유공사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겁니다. 정부 관계자도 90만 배럴을 당장 다시 채울 방법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산업부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같은 에너지 공기업인데 준비한 곳과 준비하지 않은 곳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대만입니다. 블룸버그가 대만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국 GDP가 23.3% 감소합니다. 대만 다음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대만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지면 한국 경제의 4분의 1이 가치 증발합니다. 왜 그런가? TSMC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LNG 비축은 고작 열하루치입니다. 발전의 47%를 가스에 의존합니다. 가스가 끊기면 TSMC 공장이 멈추고 TSMC가 멈추면 전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이 마비됩니다. 데이비슨 윈도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27년까지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려 시도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1년 남은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첫 해에만 세계 경제 손실이 10조 달러를 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프타 가격이 올해 1월 리터당 585원에서 3월 1056원으로 80.5% 폭등했습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과 포장재 원료를 만드는 공장의 핵심 재료입니다. 나프타가 오르니까 주요 NCC 가동률이 80%에서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과 LG화학 제2공장이 가동을 줄이거나 멈췄습니다. 이게 결국 어디로 갑니까? 플라스틱 가격이 오르고 식품 포장재 가격이 오르고 의약품 포장 비용이 오릅니다. 마트에서 집어드는 모든 물건에 이 위기가 묻어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LNG라는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10년간 묵묵히 준비한 카드 6장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헬륨 의존도 64.7%라는 아킬레스건이 남아있고 배만이라는 시한폭탄은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프타발 물가 상승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번 카타르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타르가 5년간 가스를 못 보내겠다고 선언했을 때 파키스탄은 배급에 들어갔고 대만은 열하루치 가스를 붙잡고 떨었고 유럽 가스 값은 이틀 만에 50%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담담했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카드가 6장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천, 평택, 통영, 삼척에 세운 저장 탱크 77기, 15년을 끌어온 LNG 캐나다 프로젝트, 미국산 가스 10년 장기 계약, 일본과 가스를 나눠 쓰는 수합 협약, 원전 수출로 맺어진 UAE 에너지 동맹, 그리고 가스가 부족하면 원전으로 버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력 구조까지 이 6장의 카드 하나하나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 10년 전부터 이런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장 탱크 77기를 지을 때 과잉 투자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캐나다 프로젝트는 15년이나 걸렸고 미국산 가스 계약은 8달 전만 해도 불효 외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선택들이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 안보는 완성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일을 묵묵히 해온 분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인천기지에서 새벽에도 탱크 압력을 점검하고 삼척에서 영하의 바람을 맞으며 배관을 살피던 분들, 여러분의 가스비가, 전기료가 지금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그분들 덕분입니다. 다만 안심만 하기엔 이릅니다. 카타르에서 오는 헬륨, 우리가 64.7%를 의존하고 있는 그 특수가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데 꼭 필요한데 대체 물질이 없습니다. 세계 디램의 70%를 만드는 나라에서 그 재료가 끊길 수 있다는 건 가스비보다 훨씬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 경제의 4분의 1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에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에너지는 한 곳에만 기대면 안 된다는 것. 여러 나라에서 여러 방법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고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준비는 위기가 터진 다음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조용히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무기를 수출하고 에너지를 바꿔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사태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헬륨 위기가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괜찮은 건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때도 꼭 함께 해주세요.